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재판의 기본 개념과 종국 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의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 확정의 의의인데요. 재판의 확정이란 재판이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고 이제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재판의 확정인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재판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과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596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됨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즉 외부적으로 성립함과 동시에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7년도에 선고된 67초 22 결정에 보시면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불복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선고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400조의 판결 정정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400조의 판결 정정에 대해서는 강의안 5147 이하에서 다루겠는데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대법원 판결은 그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확정돼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한편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4598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복 신청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불복 신청을 포기, 취하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불복의 가능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복의 수단이 모두 종료가 되거나 포기 취하되면 가능성이 소멸해서 재판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재판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재판이 확정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판 확정의 효력, 재판의 확정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4599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켜서 재판의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적 효력, 더 이상 이제는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가쟁적 효력이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제헌회재판이건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을 묻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서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내용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재판에 포함되어 있는 재판이 표시하고 있는 의사표시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를 재판의 내용적 확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내용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단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또는 다른 말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재판이 이렇게 공판 수사를 거쳐가지고 공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이 콘크리트처럼 또는 단단한 얼음처럼 딱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와 같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다툴 수 없는 상태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함에 반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재판이 이렇게 딱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용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지요. 네.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정력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4603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권의 회복, 일정한 경우 본인의 규책 사유 없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속기간이 도과됐다든지 하는 경우 상속권을 회복하게 되면 확정력이 배제될 수가 있겠죠. 다시 다툴 수 있으니까요. 또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 아닌 재심 사유가 있다든지 비상상고 사유가 있을 경우 확정 재판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가 비상구제 절차로서의 재심과 비상상고인데 그런 경우에도 확정력이 배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판의 확정 재판의 효력과 관련해서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하고도 이해하기가 다소 힘든 부분이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기판력이라는 말은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학설이 있고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또 일사부재리의 효력, 기판력이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두고 소송법설, 실체법설, 경합설 이런 견해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판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학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설과 구별설 그리고 포함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일치설은 왼쪽 위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구별설은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포함설은 아래 그림처럼 기판력이라는 범위 내에 기판력의 범위 내에 일사부재리 효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4606에 보시면 일치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실체적 확정력, 앞서 봤던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적 확정력이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확정력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4607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별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과는 별도로 재판의 효력인 기판력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헌법 차원의 이중위헌 금지, 더블 제퍼디라고 부르는 13조 1항의 헌법 규정에서 유리하는 것으로서 파악해야 된다.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이중위헌 금지설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체적 확정력설, 이중위헌 금지설 이런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진다는 것이죠. 일치설은 실체적 확정력설, 이중위헌 금지설은 구별설은 이중위헌 금지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에 반해서 포함설은 기판력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기판력은 결국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일치설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는 그렇고 기판력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도 실체법설, 구체적 규범설, 소송법설, 신소송법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실체법설의 개념은 4610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판력의 본질이라는 것은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변경되는 효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구체적 규범설이라는 것은 실체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정재판을 통해서
형사 절차를 통한 확정재판 절차를 통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로 형성되도록 하는 힘이 바로 기판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4612는 소송법설은 실체 법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판력이라는 것이 어떤 확정 재판이 있으면 다음 법원, 후소 법원, 뒤에 소가 제기되는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실체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소송법설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신소송법설은 그러한 소송법적 효력에서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공소기각이라든지 관할위반 등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소추하는 측에서, 검찰 측에서, 소추기관에서 더 이상 그것과 모순된 주장을 후소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소송법설보다 다소 소송법설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더 압축해서 이해하는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이 있고, 실체법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규범설, 또 소송법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소송법설, 이런 개념들이,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 소송법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 등의 견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의한 1751 이하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재판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책에서 옮겨놨습니다. 울프리드 노이만이라는 독일의 법철학자, 형법학자가 쓴 책에서 법과 진리라는 책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옮겨 놓아 봤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 같은 것이냐, 관계가 어떠냐, 또 기판력의 본질이 소송법적인 것이냐, 실제법적인 것이냐에 대한 개념의 학설의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저희에게 좀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판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유죄, 무죄 판결과 면소 판결에 일단 기판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후소 법원의 새로운 심판을 금지하는 효력이다. 이 소송법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 무죄 판결과 같은 실제 판결, 그리고 형식 재판 중에서 면소 판결에 대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면소 판결은 형식 재판이면서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소기각과 관할위반과 같은 형식 재판에는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견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한편 특별 절차로서 약식 절차에서 인정되는 약식명령, 또 직결심판 절차에서 인정되는 직결심판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되었던 판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1986년 9월 23일 선고 86 감도 152 판결인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보호감호 사건이라고 해서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감호가 인정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감호 요건, 보호감호 사건의 요건인 범죄 사실이 상습 절도 행위였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미
보안처분 이전에 보호감호라는 보안처분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사건에서 그 절도 범행이나 상습성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재판력이 인정된다는 그런 차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참조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2년 5월 25일에 선고된 8.1도 1307호 사건은요. 죄명이 상해지요. 그래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80년 4월 3일 17시경 화투를 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정모라는 사람하고 그처 오모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생겨서. 그런데 그 4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4월 4일 날 이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다음 날 그 내용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아무개 또 이아무개라는 사람하고 화투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불안감 및 혐오감을 주는 소란행위를 자행하였다. 인근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4621에서 확정된 직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 사실의 효력이 이 4620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소에 대해서 판결이 효력이 미친다면 확정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니까 326조 1호의 면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봤더니 4622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범죄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직계심판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4620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 아래에 나오는 2006도 4322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통고 및 납부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624에 보시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동일한 죄로 다시 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역시 앞에서 봤던 판결처럼 앞에서 봤던 것은 직결심판을 받은 범죄 사실과 이번에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이 같은지 아닌지가 다뤄졌던 사안이죠. 이 사건에서는 다른 법리는 생략을 하고 아래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보면요. 4629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 처분을 받아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3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통고 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가 2005년 8월 26일 밤 10시 5분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임에 반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 범죄행위 사실은 일시와 장소는 같은데요. 신호를 위반해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바람에 다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사람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 타고 있던 피해자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2.1은 4631로 내려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요. 나중에 강의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해서 범칙금 납부한 사실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 통고처분받은 효력이 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봤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에서 얘기하는 규범적 요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판력이 미치는 일단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공동피고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성명 모용 소송의 경우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즉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해서 을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갑에게 미치는 것이고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에 반해서 위장 출석의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갑이 을인 척 하면서 위장 출석한 경우에 갑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미치는 것이고, 그렇죠? 갑이 을인 것처럼 출석한 경우에 위장 출석한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미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위장 출석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장 출석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 역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법원의 심판 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은 현실적 심판 대상과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나누지만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현실적 심판 대상이 아닌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소인 대상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구체적 사실을 특별 구성 요건에 대입하여 재구성한 범죄 사실인 소인으로 심판 대상이 한정이 되지만, 검사에게는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시에 소추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거나, 실제법상 하나의 일체로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벌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인에 대한 확정 판결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런 결론을 취하게 되죠. 결국 기판력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이원설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4638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죄 사실 대상설은 형사소송법 248조 제2항의 규정, 즉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규정에 의해서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전체 범죄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다. 아예 심판의 대상 자체를 넓게 보고 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객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이원설과 소인대상설과 범죄대상설이 다소 다르게 하지만 결국 전체 범죄 사실 또는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기판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포괄일제의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 행위까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의 일종인 상습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04년 9월 16일 날 선고된 2001도 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죠. 그래서 4640에 보시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조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사실심 판결 선고 전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서 면소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러한 제한이 붙는 것이 전원합의체 의견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던 부분인데요.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에 확정 판결에서 그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네.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해서 4640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 사실과 전에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 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고 보아서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습범에 있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려면 그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서 처단되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경우에 한해서 기판력이 그와 같이 포괄일죄의 경우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2004년에 선고된 2001도 3206 판결의 입장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 일부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루리 게시판에 올려놓은 2005도 1233호 판결을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A죄와 B죄에도 해당이 되는데 A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B죄에 대해서도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B죄에 대해서 공소가 다시 제기되면 326조 1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사안을 이런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라는 것이죠. 항소심이 사실심이고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 3심은 법률심이라서 항소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사실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결 선고시라는 것은 항소심 심리가 종결이 되고, 그렇죠? 심리 종결,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것인데요. 항소심. 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라는 것이 통솔 판례 입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즉 A와 같은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B와 같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민사소송에서도 변론 재개가 허용이 되는데 똑같이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근거에서 다른 법리가 나오는 것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태영 교수님의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도 2500 판결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82년 2월 21일 날 무전 숙박을 하게 사서 사기를 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월 18일 날 이미 상습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사기죄로 판결이 선고된 2월 28일 이후에 3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자, 타임라인 약간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면 2월 21일 날 저지른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2월 18일 날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사실심
판결을. 이 전의 범죄라면 기판력이 미치겠지만 2월 21일의 범죄는 이 뒤의 것이라서 21일 이후의 것이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편 8사도 1129 판결은요. 83년 7월 7일 상해를 가해서 83년 8월 18일 벌금 약식명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범행일자는 83년 7월 7일이지만 그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83년 8월 18일이고 이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이 됐냐면 9월 17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 17일 날 확정. 그런데 이 사건 공소 폭행행위는 모두 상습범에 관계에 있다고 얘기가 된 것이죠. 근데 8월 18일자 약식명령의 상해행위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는 상습범에 관계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건데요. 언제 그럼 효력이 생기느냐? 8월 18일 날 약식명령이 발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송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 송달이 되었어야 9월 9일경에는 송달이 되었어야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9일까지는 고지가 되었사, 송달이 돼서 고지가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고지 시에 판결의 효력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발령 시에 판결의 효력이 생길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건인데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시와 마찬가지로 발령 시에 이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는 그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시가 아니라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 선고시라고 볼 수 있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식명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8월 18일 이후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라고 볼 수 있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식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성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그 조문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4658과 같은 결론은 이 판결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죠.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발령시다. 고지시가 아니라 송달이냐 고지시가 아니라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 약식 절차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이 되면 특히 형식적 확정과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이 발생을 하고 그것과 확정력과 관련해서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력이 논의가 되는데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고 또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송법설과 실체법설 등의 견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도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데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판례들에서 본 것처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해석이 되어야 그 기판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요. 한편 범칙금 통고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범칙금 통고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사안에 대해서 신호위반 사건과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던 그 판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그 기판력의 기준 시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준하는 약식명령 발령시가 된다. 이런 점들을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